석유를 살 때 왜 꼭 달러를 써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과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팔아라.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는 107달러를 돌파했고 이란과 중국, 러시아는 달러 없이 석유를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80년간 이어져 온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신호이고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한국은 그 충격을 가장 먼저 맞대듭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44개국 개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 브레턴우즈라는 작은 마을에서였습니다. 이들이 합의한 건 단순했습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하고 세계 무역은 달러로 하자. 당시 미국은 전 세계 GDP의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장도, 금도, 군대도 미국에 몰려 있었으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달러를 들고 오면 미국이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 그 약속이 달러의 가치를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전격 선언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베트남 전쟁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미국의 금고가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달러가 금이라는 물리적 토대를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금으로 교환해준다는 약속이 사라졌으니 달러는 그냥 종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쓸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수를 둡니다.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의를 맺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사우디를 보호해 줄 테니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팔아라. 이 합의는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2016년에야 블룸버그가 정보공개법을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같은 해 사우디는 파운드 결제를 중단했고 사실상 전 세계 석유 거래가 달러로 통일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석유는 모든 나라가 반드시 사야 하는 자원입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확보해야 합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영구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금이라는 앵커를 잃은 달러가 석유라는 새 앵커를 찾은 겁니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는 구조이고 달러가 지금까지 세계 기축통화로 불림해온 진짜 이유입니다. 이 구조가 5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칙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왔습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의 20%,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물량의 80%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로 향합니다. 그런데 봉쇄가 시작되면서 유조선 통행량이 70%나 줄었습니다. 150척이 넘는 선박이 해협 밖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석유가 물리적으로 막힌 겁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7달러를 돌파했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200달러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가만이 아닙니다. 이 혼란 속에서 달러를 거치지 않는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보면 그 속도가 보입니다. 러시아가 수출 대금으로 위안화를 받는 비중이 0.4%에서 34.5%로 뛰었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숫자가 3분의 1을 넘긴 겁니다. 이란은 한술 더 떠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석유 거래의 심장부에서 달러가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상하이 거래소는 이미 위안화 에너지 계약의 주요 플랫폼으로 떠올랐습니다. 더 큰 그림도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연합, 브릭스는 아예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브릭스페이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이 도입된 뒤 역내 무역에서 달러 사용이 약 3분의 2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금 40%와 회원국 통화 60%를 연동한 새로운 통화 단위까지 2026년 정식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회원국 디지털 화폐를 서로 연결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달러 없이도 무역이 되는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도 6,887억 달러까지 줄였습니다.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달러 자산에서 조용히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걸까요? 여기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0.5%입니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도 달러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아무리 세를 넓혀도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로 7위에 불과합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려면 중국이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하는데 그건 중국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돈이 자유롭게 드나들면 통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강한 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그 필요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탈달러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붕괴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완전한 배안이 나오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사우디조차 50년 된 페트로달러 협정을 자동 갱신하지 않았고 위안화 결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석유를 달러로만 사던 시대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 자체가 이미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8%입니다. 에너지 자립도로 따지면 OECD 평균이 0.85인데 한국은 0.18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에너지를 이만큼 외부에 의존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수입하는 원유의 71.4%가 중동산이고 그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호르무즈가 막혔다는 건 한국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핵심 통로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충격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됩니다. 발전소입니다. 전력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연료탄 가격이 한 달 만에 33.8% 뛰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38% 상승입니다.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는 중동 의존도가 77.6%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고 그 비용은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지난 여름 6만 원대였던 전기요금이 9만 원에 육박했고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은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넘겼습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가 폭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있지만 그 비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인상 압력은 극한까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요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달러를 더 많이 사야 하고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4원까지 올랐고 52주 최고치는 1,538원을 찍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만이 아니라 수입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자재, 부품, 식료품, 그리고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 비용까지. 전기요금이 시작점이었다면 환율은 물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증폭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충격이 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입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10% 수익을 냈는데 환율이 10% 올랐다면 달러로 환산하면 실질 수익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사라집니다.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이 매각한 규모는 478억 달러입니다. 전년 전체의 7배입니다. 2월 27일 하루에만 7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환율이 오르니 환차손이 커지고 환차손이 커지니 매도가 이어지고 매도가 이어지니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빠지니 또 매도가 나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도를 맞으며 5,100선이 무너졌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 잔고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동결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으니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고 안 내리면 경기가 가라앉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피해를 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 그 가능성이 낮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전기요금, 환율, 주식,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경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숫자가 왜 올랐는지 이제 맥락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까요? 4월 8일 트럼프의 최후 통첩 시한이 만료되기 수시간 전 미국과 이란은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10일에는 벤스 부통령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고위 관리와 종전 협상을 시작했고,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르면 4월 10일에서 11일 사이 제한적으로 재개방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위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휴전을 취약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전쟁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은 겁니다. 재개방도 제한적이고 통제된 방식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해협이 완전히 열리는 것과 통제 아래 일부만 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전쟁이 완전히 끝난다 해도 이 기간 동안 벌어진 구조적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러시아 수출에서 위안화 비중은 0.4%에서 34.5%로 뛰었고,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를 위안화와 암호화폐로 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브릭스는 달러를 쓰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올해 정식으로 출범시킵니다. 이건 전쟁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 흐름은 계속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한국에게도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석유 비축량은 약 1억 5,700만 배럴로 208일분, 세계 6위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미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를 루블이나 위안화 같은 비달러 통화로 결제하는 것을 공식 허용받았습니다. 에너지원을 다변화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팔아라는 규칙이 50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지금 그 규칙이 흔들리고 있고 한국은 그 충격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달러 패권의 균열은 계속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에 누가 먼저 적응하느냐입니다. 석유와 달러 두 단어가 만든 80년의 규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유가와 환율을 넘어 전기요금 고지서, 주식 잔고, 그리고 월급 명세서까지 도달합니다. 돈의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지금부터 갈리게 됩니다.